9월 마지막 주 KMATV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이 26일부터 전면 해제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예방접종, 치료제, 병상 등 전반적 면역 수준 대응 역량이 향상됐고 실외 감염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해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독감 환자 증가와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 등이 고려된 조치입니다. 한편 국내에서도 코로나19 2가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다음 달 11일부터 면역 저하자나 고령층 등 건강 취약계층부터 접종을 시작합니다. 방역당국은 국민 항체 양성률이 97%에 달하지만 항체 양성률이 높은 것이 바이러스 방어력이 높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추가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필수의료 활성화 대책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시작을 본격화했습니다. 관련 학회, 산하단체의 의견 수렴에 적극 나서는 동시에 정부와 의료계와의 협의체 산하에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정부 전담 조직 구성 또한 제안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가 제시한 대책은 의료계는 물론 정치권으로부터도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의사협회는 필수의료 개념 정립과 더불어 급여 항목에 대한 재정립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관련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정부의 필수의료 인프라 투자와 의료 사고가 많은 진료 과목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전체 의사 수를 늘리는 것보다 필수의료 전문의 양성을 위한 핀셋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환경부가 다음 달부터 시행하려던 의료 폐기물 배출자 정보 자동인식 시스템, 일명 비콘태그 시행을 6개월 더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비콘태그란 폐기물 수집 또는 운반자가 배출자 보관 창고를 직접 방문해 휴대용 리더기로 배출자 정보를 자동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앞서 의협은 비콘태그 구입 비용과 까다로운 로그인 절차, 또 장비 오작동 문제 발생 가능성 등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며 제도 시행을 유보할 것을 강력히 환경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예 기간 동안 기존 배출 방식을 허용할 것도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시범 사업을 해왔던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이 애초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었는데요. 내년 7월로 연기됐습니다. 케어 코디네이터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케어 코디네이터는 간호사, 영양사 등이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면 수행할 수 있지만 시범 사업에 참여 중인 1차 의료기관의 경우 간호조무사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아 추가로 인력을 고용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사업 참여 의료기관 중 단 2.3%만이 케어 코디네이터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복지부 담당 과장은 참여 의료기관의 50% 정도가 케어 코디네이터를 고용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인데 별도의 수가가 없어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계는 파트타임 코디네이터를 활용하거나 고용노동부가 진행 중인 일자리 지원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원격의료 산업협의회가 공개한 가이드라인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약국을 자동으로 배정해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의약품 배송비를 전액 면제한다던가 약국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말 그대로 한시적으로 허용한 초법적 행위에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한 것이라 지적했으며 의료윤리연구의 문지호 회장은 4차 산업 성장이라는 환상을 쫓다가 의료가 플랫폼 산업에 종속돼 상업화되거나 의료 전달 체계에 혼란이 일어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의료계는 환자 안전과 그 책임에 대한 방임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기능이 국민 보건 향상, 감염병 등
질병 예방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코로나19를 계기로 보건소의 진료 기능을 축소하고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의료 취약계층과 의료 취약지회 진료 기능은 타 기관에 위탁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보건소의 진료 기능은 취약지에 한해서만 유지하겠다는 뜻입니다. 대신 보건소의 감염병 대응센터와 대응팀을 구성해 감염병 대응 인력을 보강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의료계가 지속해서 요구해온 보건소 기능 재편이 이번에 이루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올해로 끝나는 의료기관 화재 대비 시설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화재 안전 성능 보강 비용의 지원 기간을 2025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제천 복합 건축물 화재,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 등을 계기로 기존 건축물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불에 잘 타지 않는 외장재로 시공하거나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를 안전한 구조로 개축하도록 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위반하면 처벌해 왔습니다. 그러나 병원의 경우 코로나19 전담 병원으로 지정되면 공사가 어려워 억울한 범법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재원 마련 방안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현실적임을 짚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젊은 의사들과의 동행에 적극적 행보를 나섰습니다. 의협 산하의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40세 미만 공보의, 군의관, 전공의, 전임의 등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미래의료 발전을 위한 든든한 우산이 될 것이라고 공표했는데요. 최근 젊은 의사 TF 1차 회의를 갖고 필수 의료 활성화, 의대 증설 및 의사수 증원 대비, 비대면 진료 및 한방 국시 문제 대응 등 다양한 현안과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관련 간사인 신정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 회장은 의협이 여러 가지 보건의료 현안 대응으로 바쁜 상황임에도 이번에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데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 젊은 의사들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대국회, 대정부 제안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전공의법 개정을 통해 36시간 연속 근무 간행을 타파해 무리한 연장 근무로 인한 전공의 과로사 등 안타까운 사건을 막겠다는 것인데요. 대전협은 현행 전공의 수련 제도 하에서는 24시간 연속 근무 후 수면을 취할 기본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조차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전공의 36시간 연속 근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환자의 안전 및 생명과도 직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공의법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대한의사협회 등과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학년 의대생일수록 진로에 대한 고민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끕니다. 서울의대 이승희 교수 연구팀이 의대생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의대생들의 학년이 올라가면서 진로 성숙도는 높아지지만 자기의심 점수 역시 올라가며 준비도는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고학년일수록 의사로서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4학년생들이 예비 의사로서의 정체성과 준비도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가 가장 낮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연구진은 의대생들의 진로 결정은 국민 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진로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방향성을 잡아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